네, 기출문제반 오늘 OT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정 오늘 매주 목요일 날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으로 지금 짜여져 있지만은 이건 좀 유동적일 수 있다라는 거.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늦는 거에 대한 거는 인강으로 보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휴강주를 넣어놨어요. 휴강주 넣어놓은 것은 모의고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도가 만약에 늦었을 때는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온전하게 볼 수 있게 휴강을 할 수 있게 진도를 하는 게 목표지만은 그건 항상 목표인 거인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기출까지 그러면 3월 23일이니까 25일 날 시험이거든요. 모의고사 25일 날 목숨 걸고 해보라고 했어요. 25일 날 전국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모든 이제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전국 모의고사 3월 25일에 올해 첫 모의고사 진행할 겁니다. 그 주차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준비할 수 있게 휴강으로 잡아놓을 건데요. 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거의 한 과목이 다 끝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화에서는 뭐 내용이 반절밖에 안 나가겠지만은 현대까지 이 기출에서의 변형으로 시험 문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예습적인 차원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악정까지 해서 시험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월 25일 모의고사 대비해가지고 3월 23일에 휴강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이제 형식론이 들어가 있죠. 지금 형식론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전시대에 들어가야지, 심화에서 고전시대에 들어가야지 되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뒤쪽으로 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더 앞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교육론 쪽과 국악 쪽이 이제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날짜는 약간씩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모의고사의 일정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월 25일 날 여러분들 마지막 모의고사 준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반에 들어오시는 분들, 뭐 초수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미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출문제반, 기출풀이반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출풀이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하느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초수분들 같은 경우 내용 정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배웠다고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제를 통해서 내용 정리가 뭐가 돼야겠구나라는 거를 파악하는 거가 우리 초수분들이 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그 이상 공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샅샅이 분석하는 거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합격을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뭔가를 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뭐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분석에 대한 건 제가 이미 몇 차에 걸쳐서 다 해왔으니까 오늘 페이지마다 해도 어마어마한 페이지일 거예요. 제가 기출 문제집을 잘 못 내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기출 문제집이 있었는데 문제집을 못 내는 이유가 그 기출을 포인트로 두고 정리해야 될 내용이 매일매일 매 해년마다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한 7, 80페이지 오늘 나갔나요? 아마 여러분들 자료가 한 7, 80페이지 정도가 거의 해설과 관련된 거 그렇게 상세하게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분석 자체를 굉장히 심화해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석을 뭘 더 해? 더 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시간 낭비일 것 같고, 기출을 본인이 스스로가 분석할 만한 타이밍이 와요. 어느 정도 좀 알고 몸풀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내용 외워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은 이미 나와 있는 기출 문제집에 있는 것의 내용들 단어 하나하나를 다 샅샅이 정리를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씩 찾고 있다 보면은 기출문제 하나 분석하는데 한 2~3시간씩 걸릴걸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씩 다 찾고 객관식일수록 더 그래요. 객관식에는 뭐가 많잖아요. 지문도 있고 오지선다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오류 답안들까지도 다 정리를 하려다 보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문제에 거의 한 2시간 정도씩 잡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걸 외우고 뭐 하는데 시간은 당연히 더더욱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세이브하자라고 하는 거가 이 기출문제반의 기출풀이반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심화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뭔 것 같아요? 분석은 다 끝났어. 원래 기출 분석해야 된다고 하잖아. 분석은 다 끝났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외우세요.
뭐 다른 거 없어. 그냥 페이지 그냥 들고 다른 거 다 보지도 말고 이미 거기에 있는 원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제가 노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세대에 있는 것을 넣기도 했지만은 축약되어 있는 걸 넣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개론서에서 찾아봐야 될 것까지도 다 줄글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읽고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료를 계속 읽고 또 읽고 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거가 되게 하는 거, 일주일 양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고 외우는 거,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뭐 집에 가서 뭘 찾고 말고 할 여력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을 다퉈야 돼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누가 더 현명하게, 더 영리하게 공부하느냐가 이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복습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가서 외워 그냥. 여기 써져 있는 거 가서 외우면 돼.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 안 외워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많은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포인트가 뭐다라는 거를 알면서 보다 보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개론서들이 읽은 거가 되는 걸 거고 수업 시간만으로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외워야 될 포인트가 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글쎄 복습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요 기출 복습하는데 한 충분히 널널히 7시간 8시간 정도면은 그 온전히 외우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반에 대한 거가 하루 정도를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복습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지금 급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기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는 데까지 하루 반나절, 오늘 우리 집 반나절 이제 반나절도 아니지. 사실 한 3-4시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하루하고 조금 가능한 1.5 정도 시간 걸리는 시간 동안에 기출을 완전히 여러분 걸로 돼야 되는 거. 그러면 기출이 여기서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풀을 하든 뭘 하든 계속 제가 문풀 때도 그러거든요. 기출을 계속 옆에다 붙여놔요. 이걸 변형한 거야? 이걸 변형한 거야? 라고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여기에서 그때 여기까지만 외웠던 것 같은데 자료에 있긴 있었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자료에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놓치는 것들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것들을 계속 자극시켜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때 본인만의 어떤 상상력으로 아 조합이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문제가 이거를 그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은 무조건 분석된 걸 외우세요.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할 거다. 뭐 9주차까지 지금 시간은 짜져 있지만은 이것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저하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OTA 끝내도록 하고요.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그레고리의 성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레고리의 성가의 수평적 확장과 관련된 악곡들의 일부이다. 자, 지금 이 교재에는요, 이 자료는요, 여러분들 종우세 페이지 옆에 있을 거예요. 그죠? 종우세 페이지 보이세요? 가서 뭔가 내가 복습을 하고 싶다. 기출 관련된 거 어디다 옮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꼭 참고하셔가지고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연도별도 아니고 주제별도 아니고요. 종합세 순서대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주제의 어떤 설명을 위해서 종우세 페이지가 약간씩 뒤집어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한 2011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갖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종합세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지금 봐야 될 1번 문제로 지금 선택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제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았고 중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세에서도 지금 어때요? 확장과 관련된 거, 그레고리아 성가의 확장과 관련된 거로서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 근데 이거는 뭐예요? 수평적 관점에 대한 거, 그죠? 수평적 확장과 관련된 악곡들의 일부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는 그레고리아 성가의 원형, A는 원형이래요. 근데 이거를 B는 그 성가의 확장된 형태이다라는 거. 자, 제가 일부러 문제를 지금 끊어서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습관이 필요해요. 읽어가는 거에서 아 A하고 B는 지금 다른 거죠. 오리지널이고 이거를 갖다 확장한 형태, 이 수평적 확장과 관련된 악곡이구나 라는 것을 찬찬히 써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표시된 부분에서 성가의 확장에 일어난 방식 3가지죠. 그렇죠? 이게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끝나는 말이 어떻게 됐어요? 방식. 이걸 확장하는 방식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에서 다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각각 설명해라 라고 나왔죠. 그리고 다가 뭐지? 지금 다 악곡이 나오고 있죠? 다의 비의 악곡의 확장된 부분이 가사적 측면에서, 자, 가사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사적 측면에서 자, 항상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쓸 것이 아니라 어떤 특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사적 측면에서 써라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서술을 해줄 때도 이러이러한 가사적 측면에서 라는 거가 나와야 돼요. 서술을 하실 때.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후대에 어떠한 장르로 발전했느냐, 후대의 장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에서 내용학적인 것도 있지만 문제 스타일이 어떻더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장르가 있고 이 장르 중에 어떠한 방식, 다라고 하는 방식이 그 후대에 지금 이 시대 이후에 혹은 뭐 지금 이 장르가 나왔던 이 이후에 어떤 영향, 어떤 장르로 발전했냐고 물어보죠. 후대에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장르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리를 할 때 이것이 그 다음에 뭐에 영향을 준 것인가 라는 포인트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공부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공부할 범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장르를 볼 때 오르가눔은 뭐에 영향을 줬더라. 모테트에 영향을 줬더라. 그쵸? 뭐가 나왔을 때 뭐에 영향을 줬더라. 세퀀츠가 나왔다. 부속과가 나왔다. 이거는 뭐에 영향을 줬더라. 이렇게 뭐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그죠? 어떤 장르가 나오게 하였다라는 포인트. 그 포인트까지 보는 것이 우리가 서양음악사를 공부를 하는 데서 중요한 관점이겠구나. 공부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가사를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부분 불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불이 어쩌고저쩌고. 근데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이만큼 선율 파까지 가지고 이만큼 선율이었던 것이 이만큼 늘어났구나. 자, 뭐가 늘어났어요? 선율이 확장되는 방식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지금 이 부분, 그죠?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CQ, 세, 어쩌고저쩌고 가사가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가 않네? 그 다음에 드러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C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드러스 여기까지.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 있었던 거는 뭐가 빠져있죠? 가사가 빠져 있었는데 가사가 들어가 있었죠? 자, 가사를 확장한 방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레스토레시 해가지고 나오는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 부분이었었죠? 자,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 레스토레스라고 하는 이 앞에 위에 써져 있는 거 인트로이시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트로이시 뭐였어요? 입당송이었었죠? 미사에서 가장 첫 부분으로 나오는 입당송 앞부분에 뭔가가 지금 생겼어. 그죠? 자, 지금 레스토레스라고 하는 거는 입당송이야. 자, 이거 앞에 이만큼 뭐와 선율과 가사가 확장된 방식. 선율 플러스 가사가 확장된 방식으로 라고 하는 거에서 자, 그렇다면은 다시 문제에서 어떠한 방식이라고 할 때 가사가 확장됐다, 선율이 확장됐다, 가사와 선율이 확장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에 맞는 답을 쓰세요. 방식을 물어봤으면 방식으로 끝나야 해. 초수분들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에서 비악곡이 확장된 부분이 확장된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이야. 그죠? 확장된 부분 자, 좀 내려볼게요. 자, 이 부분이죠? 자, 확장된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그죠? 자, 이 확장된 부분이 가사적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술했잖아요. 가사적인 거에서 자, 가사적인 거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가사가 우리가 라틴어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 문제 절대 안 나와. 만약에 어떤 의미적인 거가 중요하다 싶었다 하면은 분명히 한글로 해석해 줬을 거야. 슈베르트 같은 가곡 같은 거 나올 때 슈베르트는 뭐 어떤 시를 갖다 표현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글로 꼭 써져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글의 어떤 뜻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지. 일부러 써주질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퀘스천.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거 뭐예요? 퀘스천을 보고 아이고야 잠깐만.
퀘션을 보고 알 수 있더라라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퀘션 보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퀘션을 보고 알 수, 잠깐만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퀘션을 보고 알 수 있죠? 질문을 했다라는 거네. respond 뭐야? 답을 했다라는 거네. 묻고 답했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가사가 대화체 형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대화체.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하라고 하는 대화체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사의 의미도 아니었어요. 가사적 측면,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러한 성질. 그죠?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질이, 이 부분이 후대에 어떻게, 자,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러한 형태는 마치 연극에서 주거니 받거니 답을 하는 것 같은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가? 대화체 형식이. 이제 여러분들 빨리 감기 해가지고 막 들으면 안 돼요. 배속을 빨리, 자, 기출을 들을 때 절대로 빨리 감기 해가지고 듣지 마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잘 들어야 돼. 대화체 형식이라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후대에 어떠한 장르, 뭘 물어봤어? 장르를 물어봤어. 근데 대화체 형식, 무슨 형식이냐라고 안 물어봤어. 대화체 형식이다, 이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장르, 어떤 장르로 발전을 해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장르는, 자, 트로프스가 발전이 돼가지고 극적인 성격이 같이 어울려지면 뭐 어떤 장르로 발전이 돼요? 전래극으로 발전이 되더라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 기출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정답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트로프스 기법, 무슨 방식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역할은 대화체를 통해 극적 성격이 반영된 도입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후대 발전된 장르는 전래극이다 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트로포스 확장과 관련된 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아까 다에서 봤던 것이 가사와 음악을 갖다가 선율을 붙이는 거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악을 갖다가 붙이는 거였죠. 새로운 선율을 첨가하는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가사를 붙이는 거를 갖다 프로줄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산문이라고 해서 가사만 붙이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트로프스와 관련된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는 중세 성가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는 중세 성가예요. 중세 성가. 나는 그 성가의 악보래요. 자, 지금 보니까 다음 성가는 기존 전래 성가에 새로운 부분이 삽입되었다. 자, 무슨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트로프스가 지금 이렇게 나왔던 거야. 2023년이면 작년인가? 그죠? 작년에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됐네. 자,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악보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A는 삽입된 부분으로 A가 이렇게 바로 이 삽입되었는데 이 삽입된 부분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레스토레시라고 하는 이 앞부분 여기까지 잘려져가지고 우리가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다음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전체 뒤에 나오는 것까지 악보를 갖다가 다 보여줬어. 그렇지? 아까 인트로이스 앞부분만 보여줬던 거를 전체를 다 보여주면서 앞에서 트로프스라고 나오는 거 플러스 인트로이시라고 하는 입당송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는 문제로 진화가 됐네. 기출문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삽입되는 천사의 셈, 자, 이제 이 A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하려나 봐요. A 부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대화체로 되어 있는 것까지만 봤어요. 그 이제 question, answer. 하는 거, respond 해가지고 나왔던 것까지만 봤었어.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라고 한번 볼까? 천사와 세 명의 마리아 간의 대화체 형식, 그죠? 대화로 구성되며,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확대되어 전래극. 이미 이제 어때? 이미 시험 문제에서 기출이 됐던 거가 지문으로 활용이 됐네. 자, 발전한다. 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천사와 세 명은 마리아. 이렇게 나와서 대화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B는요. B가 지금 이제 이쪽 인트로의 부분이시잖아요. B는 부활절 대축일 미사 입당소 내 부활하여라고 하는 로 전례에서 사용되는 성가이다. 자, 언제 사용됐다라고요? 이 지금 인트로잇이 부활절 행사에 자, 트로프스나 세코인치나 성가를 왜 확장해? 왜 확장해? 화려하게 보이려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당연히 화려하게 보이려고. 나중에 이게 너무 화려하니까 어때? 너무 화려해서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방해가 된다 그래서 트렌트 공회나 이런 데서 없애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심화 이론에서 했던 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부활절 대축일 미사 입당소 내 부활하여로 전례에서 사용되는 성가였어. 그러니까 부활절 날 미사 보는 거에서 하는 거였고 그 앞에 내용에서도 지금 이 대화가 나오는 것도 분명히 부활절과 관련된 뭔가 극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죠?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한 해설은 본 적은 없지만 왠지 그러지 않을까? 이 서주 부분이 마치 지금 인트로잇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서주적 기능, 앞에 막을 여는 기능적인 것을, 극을 여는 기능적인 것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이것과 극적인 연계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작성 방법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 자, 우리 초수분들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답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가에 밑줄친 기역을 지칭하는 거. 기역. 이미 우리가 지금 앞에서 트로프스 여기 항상 소문항을 보면은 소문항의 구조를 봐보세요. 소문항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보통 2개나 3개 정도 나와요. 4개까지 나오는 적은 없어. 모의고사는 4개 나오지. 많이 물어보려고. 보통은 2, 3개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소문항으로 나오는 것은 기출문제에서 이미 답이 한번 나왔던 것들이 나와. 보통은 그래.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가에 밑줄친 기역 트로프스는 이미 기출을 열심히 풀었다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 맞을 수 있는 문제겠지. 자, 그 다음에 나의 니은과 디귿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자, 나에서 니은과 디귿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음을 게이름을 쓰고 라고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게이름을 쓰라는 거는 뭘 읽을 줄 알아? 앞에 음자리표를 읽을 줄 알아야겠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무슨 음자리표? F 음자리표, 그죠? F 음자리표와 C 음자리표. 그레고리안 성가의 음자리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읽을 줄 알았다는 게 뭐야? 이 C 음자리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가 도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맨 위에 있는 선에서 걸쳐 있죠? 이게 도가 되겠죠, C 음자리표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번째 선에 걸쳐 있는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파라고 읽어야 돼.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올라가서 뭐 파솔라 올라가든가 뭐 파미레 하고 내려가든가. 자, 이거를 읽을 수 있겠는가? 음자리표 읽을 수 있겠는가? 아하, 시험 문제에서 음자리표와 관련된 것을 읽을 수 있느냐? 그레고리의 성가의 음자리표를. 자, 이거는 뭐야? 어떻게 보면은 부호적인 부분이죠. 부호적인 거.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문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자꾸 딸려요라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응용력이라는 것도 연습 안 했으니까 딸리지. 연습을 해봐야죠. 자, 지금 여기서 음자리표 부호적인 거를 읽으라고 했으면은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뭐겠어? 여기에 나와 있는 악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음표들 읽는 거 당연히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이런 마디선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죠? 마디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 그죠? 이런 마디선들은 도대체 어떤 구획으로 나눠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코프시와 같은 형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출제위원들이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음자리표의 부호 표기를 읽을 줄 알면은 이런 것들도 해석 가능하니? 라는 거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기출 샅샅이 보자라는 거가 포인트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야 될 거가 아니라 여기에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는지 그 연습을 해보셔야 돼. 뒤에 답지 있으니까 가면서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의 음을 게이름으로 쓰고 게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 도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도, 시, 뭐예요? 라. 맞아요? 파지, 파, 미, 레.
자, 그 다음에 디귿하고 공통이라고 이미 말은 했지만 한번 해볼까요? 도, 시, 라, 솔, 파, 미, 네. 왜 이렇게 연결이 됐을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넘어가야겠죠. 얘하고는 지금 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거란 말이지. 자, 네예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입당송의 서주 부분. 어디가 서주? 입당송의 앞부분,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아까 뭐예요? 트루푸스 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트루푸스가 입당송 앞에 서서 서주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때? 이 인트로이드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A 트루푸스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 정도를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본 거냐면 그레고리오 성가의 악보를 리딩할 수 있느냐, 읽을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부호표기 같은 거 잘 정리해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은요, 예전에 2000년 초반 때는 지금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사실 그런 거는 걷어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포함을 해버리고 있고 나중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걸 해야 돼서 이미 오래된 문제 같은 건 좀 답도 이상한 것도 있고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걷어버렸는데 그레고리의 성가를 읽을 수 있느냐, 음표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정도는 이미 나왔던 거라는 거지. 그리고 교과서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의 비성가의 선법을 쓸 거라고 나왔어요. 자, 나의 비성가의 선법, 나의 지금 비부분 성가의 선법을 쓸 것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어. 자, 이거는 지금 이 선법을 쓸 거다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면 선법이면 거의 뭐 끝나는 걸 종지를 갖다가 보고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자, 일단 이 끝나는 의미 어떻게 끝났었어요? 끝나는 의미 무슨 의미야? 미. 자, 미가 되면은 미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미가 피날리스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 프리지안과 히포프리지안이 나올 수 있겠죠? 맞아요? 네, 히포프리지안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피날리스가 미라고 했다면 도미넌트 테누르음은 몇 도이? 5도이. 미, 파, 솔, 라, 시니까 도로, 패스. 맞아요. 자, 이게 만약에 오리지널 프리지안이다라고 했으면은 도가 어떻게 돼야 돼? 테누르로 나와야 돼.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도가 테누르로 나오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이게 지금 도야? 아니지. 뭐가 나왔어? 라가 나왔죠. 자, 그러면 도에서 라. 자, 도, 라. 3도 차이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 히포일 가능성이 높지? 왜? 히포는 원래 정격 테누르음에서 몇 도 밑으로 내려가? 3도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에서 3도 내려가면 라가 되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덜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자, 왜 덜 들어갔는지 지금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냥 끝 종지만 보고도 문제를 맞추려면 맞췄어. 그런데 다음번에는 끝 종지만 봐가지고는 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문제를 내는데 틀리게 낸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기출은 항상 이 예고를 해줘요. 그냥 갑자기 확 어렵게 되지 않아. 항상 전초 증상이 있어. 이게 여러분들은 꼭 내가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가 중요한 거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냐라고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지금 뭐예요? 10편이죠. 10편은 종지가 반드시 그 선법의 종지문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야. 안 끝났던 거 기억나시죠? 안 끝날 수 있어. 근데 얘는 쉽게 내준 거라고. 그렇게 나온 것도 있긴 있거든. 그러면 이게 종지가 다르면은 그러면 10편에서 중요한 음은 뭐야? 낭송음이야. 10편 창에서는 낭송음만 우리가 찾으면 돼. 자, 낭송. 여기에서 초수분들 낭송 어떻게 낭송됐다고? 제일 많이 낭송된 거 봐봐봐. 그죠? 제일 지배하는 음을 봐봐. 낭송음은 도미넌트, 테누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낭송된 음이 지금 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편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음이었던 라가 낭송음이다라는 거를 알았고. 자, 그러면 인트로잇에서 이 시편창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라는 것은 비음악적이기 때문에 앞에 뭘 붙인다고 그랬어요? 안티폰을 붙인다고 그랬어. 자, 안티폰을 붙인다고 그랬어. 자, 이 안티폰은 시편창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자, 어떻게? 얘는 지금 나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시편창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면 얘는 지금 어때? 선율이 아무래도 따다다다라라 따라 뭐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음절 단위로 이렇게 가사 한 음절 단위에 뭔가 음이 슬라빅하게 혹은 네우마틱하게, 멜리스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살모딕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인트로잇의 앞부분의 안티폰하고는 지금 다른데요. 자, 그러면은 시편창이 여기서부터였고 안티폰의 끝이 나는 부분 어디에서? PS 앞에서 끊어가겠죠? 자, PS 앞에서 지금 끝세로즈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앞에서 뭘로 끝났죠? 뭘로 끝났어요? 미, 그죠? 미로 끝났어. 자, 여기도 그러니까 어때? 피날리스 미였어. 자, 그러면 안티폰에서 중요한 안티폰에서 선법을 찾을 때 중요한 음은 뭐야? 피날리스야. 피날리스, 마지막 끝나는 이 그 무슨 약인지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선법을 찾을 때, 자, 이 미사곡의 인트로잇의 입당송의 선법을 찾고자 해. 자, 그러면은 고려해야 될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 기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고요. 지금은 문제는 어쩌다 저쩌다가 그냥 얻어 걸려서 맞을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다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시편창의 종지를 다르게 보여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왜? 다시 자, 연주를 하는 방법. 연주 방법이 어떻게 될 거니까. 자, 인트로의 연주 방법 어떻게? 안티폰 갔다가 시편창 갔다가 시편창 뒤에 또 뭐가 나오지? 소형강송 갔다가, 그죠? 소형강송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 안티폰으로 가서 끝을 낼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연주 방법 아직 안 나온 부분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지금 다음 진화되는 문제, 선법을 물어보는데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벌써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는 그 블루오션을 봐야 돼. 시험에서 매번 선법이 나오지만은 어떻게 문항을 물어볼 것인가. 그걸 이게 응용력이에요. 이게 응용. 그러면 이거 내가 버리려 했던 거, 연주 부르는 거, 연주하는 방식 이거 챙겨야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선법을 갖다가 할 때 안티폰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피날리스가 중요하고 시편창에서 뭐가 중요하고 양숭음이 중요하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히포냐 아니냐라고 할 전격이냐 변격이냐라고 했었을 때 음역에 대한 것도 중요하죠. 물론 낭송음과 피날리스에서 이미 거의 답은 나오겠지만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금 미보다도 더 낮은 음들이 보여요. 간혹씩 이렇게 보여지는 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역대가 좀 내려가는 형태. 그러니까 미까지만 나온 게 아니라 더 내려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음역대는 어때요? 더 내려가야지 히포가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자, 기출반제반에요. 혹시요, 우리 초수분들이요, 기출을 먼저 풀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무 바탕도 없이 기출을 들어오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오셔야 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중세가 좀 더 어렵게, 최근에 더 어렵게 나왔어요. 오히려 느네나 바로크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해야 될 건 뭐겠어? 이걸로 하라고요. 트로퍼스의 매번 가사 내용에 따른 고유문에서, 고유문 중에서 금방 봤던 입당송. 자, 고유문은 뭐가 있어요? 이가 톡 있죠? 맞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인트로에, 그 다음에 그리주알레, 알렐루야, 트랙투스, 오포토리엄, 커뮤니언. 한글말로 알죠? 자, 그래서 입당송과 그 다음에 오포토리엄, 봉헌성, 영성체성. 자, 질문해 볼게. 봉헌성과 영성체송은 미사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 거게? 성찬절례. 입당송은? 이럴 줄 알았어. 말씀절례 이럴 줄 알았어. 앞에 개회식 부분에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어느 부분에 나오는 거냐.
변형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트루프스는 왜 한 거야? 화려하게 보이려고. 성찬 얼마나 화려한 어떤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는 이게 통상문화한테까지도 적용을 하더라. 자, 마쇼가 14세기 마쇼가 통상미사를 쓰기 전까지 13세기까지는 대부분의 작곡자들은 고유문을 더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고유문은 이렇게 많은 변형들이 일어나는데 그 고유문에 특히 이 시편창들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트루프스는 10세기, 11세기 주로 수도원에서 번성하였고, 그죠? 왜냐면 성가가 확장된 거였으니까. 그리고 트루프스는 작곡으로 유명한 사람, 수도승이겠죠. 투틸로라든지 갈렌 수도원에서 이렇게 있었고, 트루프스는 원래 성가를 왜곡했다는 비난과 함께, 이제 12세기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 얘네가 사라지는 거는 왜 그러겠어? 12세기에 이미 수직적인 어떤 확장으로 해서 더 화려한 오르가눔이라든지 모테트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뭐 재밌겠나.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라지는 시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웃값과 더 확대된 외로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의 입당송 아까 우리 부활절 행사와 관련된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전에 불렀던 10세기의 대화체로 된 트루프스가 있으며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전래극된 거 우리 금방 기출문제에서 봤었고 첨가된 가사들이 성가의 가사를 해석해주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어땠느냐 가사를 해석해주고 그것을 절기에 밀접하게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아까 인트로에 들어가기 전에 어때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대사 우리가 대사는 뒤에서도 보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루프스에 대한 걸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입당송에 대한 정리 봐볼까요? A 부분 우리 정리했고 B 부분의 입당송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기독교에서 미사 전례 시작 예식에서 주례 사제가 전례 봉사들 등 함께 입당 행렬을 이루어 기능적인 거네. 입당 행렬을 이루어져 나아갈 때 동반하는 전례문이다. 입당송의 구조 우리 이미 했습니다. 안티폰 시편 구조 소형광송 있죠. 그 순서는 안티폰을 시작해서 시편 구조를 시편 창법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다시 안티폰을 부르고 이어서 소형광송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 어때 시편 창 다음에 왜 옛날에는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편창하고 소형사하고 바로 안티폰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자, 왜냐면 시편을 갖다가 옛날처럼 1절, 2절, 3절, 4절 부르지를 않아. 옛날에는 1절 부르고 뭐 좀 나오고 2절 부르고 뭐 좀 나오고 왜냐면 옛날에 시편 초기 기독교에서 시편창 한번 부르고 뭔가 반복구 나오고 2절 부르고 반복구 나오고 했던 어떤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 그냥 시편 하나 부르고 소형강사 부르고 바로 안티폰으로 넘어가서 짧게 끝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보통 악보상으로 순서대로 간다면 안티폰, 시편, 소형강성 안티폰 해서 끝, PS 앞에서 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티폰을 부르고요. 안티폰과 시편 창법은 두 개의 대조되는 양식이죠. 어떻게 대조되는 양식이에요? 앞에서는 뭔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마치 어때요? 찬송가처럼 움직이는 아치형의 모습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사도 어때? 슬라빅 혹은 네오마틱,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슬라빅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슬라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PS, 스레모데이 이게 형태로 연주가 되죠. 긴 중앙 부분은 시편 창법은 소금을 강조한다. 자, 지금 무슨 말이죠? 이 대조되는 거에서 안티폰은 뭐를 강조하고 선법의 중요한 뭐 피날리스를 강조하고 시편은 뭐를 테너를 소금, 도미넌트 그죠? 이거를 강조한다라고 나오고 있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선법에 대한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례극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라틴어로 나왔던 그 트루프스가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부활절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네?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입당송 바로 전에 10세기 대화체로 된 트루프스가 있으면 이것이 더욱 확대되어 전례극이 되었다. 내용 천사의 세명 마리아에게 너희들은 이곳에서 누구를 찾느냐? 아까 우리 퀘스천 나왔던 거 있었죠? 마리아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답한다라는 거예요. 곧이어 천사가 다시 어떻습니까?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부활과 관련된 것을 알 수 있겠구나. 가서 전하라.
그는 무덤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절과 관련된 거구나라는 거. 그렇다면은 자 나중에 이것이 어떤 절기에 자 그럼 뭐가 생각? 절기마다 가사 내용이 달라졌다. 뭐가 생각나요? 고유문이 생각나시죠? 자, 그렇게 지금 또 확장이 돼가는 거야. 아, 이거는 고유문이고 어떤 절기의 용도, 사용된 것인가? 라고 다른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기출을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지금은 여러분이 당연히 그렇게 안 돼. 지금은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본인이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런 스터디도 해보면서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으면 그게 나온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외에도요. 크리스마스 때 노래한 여러 트루프스도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 전래극의 모체가 되었다. 전래극에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네. 전래극이 지금 우리는 부활과 관련된 거가 나왔는데 전래극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연극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작은 형태 오페라와 비교가 되기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래극 극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크 시대에 자 우리 초수분들이 기초는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 바로크 시대 3대 성악곡이 뭐예요? 오페라, 오라토리오, 칸타타죠. 그죠? 오라토리오는 뭐야? 극적인 내용이 있어. 근데 이 오라토리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게? 대화체의 라우다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 대화체. 극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 대화체 형식이란 게 어떻게 발전이 된 거겠구나. 극적인 요소를 다룰 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음자리표에 대한 거 우리가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도를 읽는다, 파로 읽는다 라고 해서 지금 C 음자리표라고 나와 있는 거가 있고 F 음자리표라고 나와 있는 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 선에 있는가 그 선 위치부터 해가지고 도를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마디선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가사를 갖다가 같이 써놨거든요. 지금 보면 레스레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알렐루야라고 했을 때 보표 위치, 끊어지는 위치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기출 악보를 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표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지금 다르죠? 알렐루야라고 자, 여러분들은 지금 한글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와 지금 악보에 있는 걸 같이 보세요. 알렐루야 하고 문구가 한 악구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죠? 한 악구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무슨 선을 했어? 자, 지금 이렇게 마디선을 갖다가 하나로 쭉 그었어. 그죠? 레스레시라고 하는 부분. 자, 레스레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어때요? 제가 깨어났다. 탄생했다, 깨어났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끊겼나. 지금 가운데 이렇게 끊겨져 있는 부분이 보여져. 그러다 한 문장에서 잠깐 짧은 악구로 끊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그리고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쯤에서 아마 끊겼을 거라는 거를 예측해 볼 수 있어.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갖다 설명을 할 때. 자, 그러면 금방 한 문장이 끝날 때 어땠어요? 우리가 지금 보표 4줄에 그어진 한 수직선 하나짜리 보셨죠? 한 악구가 하나의 프레이즈 문장이 완성된 거 프레이즈 악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악구가 완전히 끝났다. 우리는 보통 지금의 관점에서 종지 하나를 이뤘을 때 하프 케이던스든 혹은 I의식은, P의식은 어찌됐든 간에 아까 프레이즈를 만들어낼 때 종지가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였죠? 자, 지금 문장의 센텐스가 하나가 끝났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표 4줄에 모두 거지 한 수직선이었어. 맞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봐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넘어가는데 또 위치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아이고야. 자, 넘어가는 PS 위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PS 위치에 보면은 PS 앞에 뭐가 있죠? 앞에 지금 이렇게 끝이 나는 겹세로줄과 같은 형태가 보이시죠? 자, 겹세로줄과 같은 형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성가의 끝, 안티폰의 끝.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 PS가 들어간 쌈이 들어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게 다성화가 되고 할 때는 독창자가 들어가게 되거든. 합창으로 쭉 했다가 그 PS가 들어가는 시편창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독창자가 들어가게 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주자가 바뀐 그걸 이야기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보표의 자, 여러분들이 서술할 때, 자, 우리 초수분들 알고는 있는데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문장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 평소에. 읽는 연습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제가 준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하세요. 입으로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안 그러면 자기가 띄엄띄엄 보고 싶은 것만 읽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소리 내서 읽을 거. 알겠죠? 자, 보표 4줄에 모두에 그려진 2줄의 수직선. 보표 4줄에 2줄의 수직선인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성가의 끝, 안티폰의 끝을 본 거죠? 맞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연주자가 바뀌기도 해.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끝에는 물어볼 때는 아마 이 2개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중간에 마치 하프 케이던스 같이 중간에 끝난 악구의 한 부분이, 악구가 완전히 끝날 땐, 자, 악구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4마디쯤이 우리가 하나의 프레이즈, 우리가 하나의 4마디쯤 프레이즈에서 2마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서 악구의 한 부분이 끝났다. 그럴 때는 잠깐 어떻습니까? 지금 보표 가운데 2줄, 보표의 가운데 2줄을 긋는다. 그리고 가장 작은 선율적 분할, 모티브와 같은 어떤 형태, 그건 보표의 윗줄에 표기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그레고리안 성가는 마디가 있어 없어? 마디는 없죠. 마디는 없고 가사의 단락의 단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마디선은 없이 무엇으로 표기를 했습니까? 수직 사선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악보에 나와 있는 것을 온전히 리딩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보표를 갖다가 F냐 C냐라는 걸 알아야지 선법도 풀고 했잖아요. 가사와 음악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 단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번에 그레고리 성가 지휘까지도 나왔잖아. 어떻게 음절의 단위가 어울려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정확하게 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심화에서 다 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거지. 심화에서 했어도 안 내워. 그게 중요한지 몰랐거든. 그래서 기출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B플랫 가볼게요. B플랫 옆에 보면은 성가에서 유일하게 반음계절 변화음을 쓴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리고리의 성가에서도 이 플랫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악보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 B플랫을 반음계절 변화음을 쓰는데, 성가의 첫마디 음자리표 다음에 붙여지게도 성가 안에서 이 플랫이 여기에 있었나? 한번 봐볼까? 있었는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이번 기출문에 어딘가 있어. 이건 지금 내가 지금 헷갈려서 뒤에서 악보에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2번째 가사 혹은 다음에 수직선 분할선까지 효력을 봤어야 돼. 자, 이거 특이하죠. 자, 다음 가사 혹은 다음에 수직 분할선까지 마치 우리 임시표 적용하는 것처럼 수직 분할선까지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런 게 적용이 될까 싶지 않아. 근데 임시표 효력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만약에 그레고리의 성가의 음표를 갖다 리딩가라고 할 때 수준의 차이를 두겠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넣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험 문제 진화되는 형태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세요? 난 나올 것 같아. 왠 줄 알아? 이번에 장식음 문제가 나왔는데, 장식음 문제를 앞에 임시표를 그대로, 앞에서 나왔으면 그대로 그 다음 나올 때도 적용해야 되잖아. 그걸 써가지고 나왔었거든. 근데 그거 임시표 적용 안 한 사람들 다 틀렸어요. 저 그냥 장식음 따라라라 그냥 그것만 쓴 사람들 다 틀려. 레하고 뭐 미 플랫이 앞에 붙어있으면 미 플랫을 뒤에서도 써줘야 되는데 그거 안 쓴 사람들 다 틀렸거든. 근데 그게 진화가 되면 어떻게 했어? 다른 악보로, 그리고리의 성가의 악보를 가지고 임시표 효력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지금의 현대 악보가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진화되는 부분들의 포인트 잘 봐요. 분명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나와. 나는 확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걸릴지는 모르지. 근데 아무튼 그 시뮬레이션 많이 해봐요. 큐스터스 다음 보표 첫음의 위치. 우리 지금 악보들 시험 문제에서는 없었는데 보통 이제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들 표기해주기도 하고요. 정말 많이 나오고 이 꽃표시죠. 이 지점에서 독창의 합창토는 그 반대로 노래를 한다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는데요. 지금 이런 꽃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때? 지금 인트로이트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앞에서 레스런시 하고 부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독창자가 처음에 뭔가 이렇게 혼자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그 뒤에서 이제 합창단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형태죠. 처음에 독창자가 이렇게 부르다가 뒤에서 합창자가 우리가 이게 왜 이런 형태? 응답 형태이기 때문에 그지? 응답.
우리 응답형이 뭐였어요? 일대, 다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꽃표시가 들어가는 위치를 확인해. 만약에 꽃표시 어디서 들어가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뭐 알렐루야 어쩌고 저쩌고 가사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 알렐루야는 혼자 부르고 그다음에 꽃표시 나와서 합창으로 쭉 부르는 형태. PS 같은 경우에도 어때? 그 PS에도 한 구절을 앞에는 독창자가 하고 그 뒤에서는 꽃표시 나와서 합창자가 가는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꽃표시 어디 들어가냐라고 물어보지 뭐 꽃표시가 뭐게라고는 물어볼 가능성은 떨어질 거라고 봐. 그 정도는 너나 나나 다 아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거는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있는 자료를 IJ 2번 나오고 이거 세 번 반복. IJ 2번 반복, 이거는 3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verse, 그냥 PS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신에 PS라고 하는 거가 운율구가 있단 말이에요. 운율이 있어. 우리 시 같은 거에 어때? 운율이 있잖아요. verse라는 건 운율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꼭 시편 가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운율구가 있는 것들을 쓸 수가 있었어. 그래서 시편을 쓰면서도 V거를 갖다 약어로 그냥 V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PS 대신에 V라고 써주는 것도 있고요. 꼭 시편이 아닌 운율구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렇게 쓰더라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부호 표기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더 나아가는 것은 이 부호 표기들 중에서 해석이 되지 않았던 라틴어의 입당송 이거를 갖다가 해서 마디 가사의 단위가 어떻게 분할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자, 우리는 지금 앞에서 입당송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입당송 부분, 자, 앞에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왔는지 봐봐요. 앞에서 트로푸스에 대한 기법을 했다가 트로푸스하고 입당송이 같이 있는 거 갖다가 이제는 입당송만 좀 제대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입당송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게요, 페이지가요, 조금 왔다 갔다 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앞부분의 페이지가 지금 141페이지에서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여러분들 167페이지로 넘어간 이유가 이 입당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미사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종음색 파트에서는, 심화 종음색에서는 미사를 좀 뒤쪽에다 배치를 해놨거든.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내용상 연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앞으로 지금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수업의 흐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보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당송이 지금 나왔어. 입당송 아까 레스레스 말고 다른 거가 지금 나왔네. 자, 여기에서 A 부분은 안티폰이고, 안티폰 나왔죠? B 부분은 시편 9절이다 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될 것들 뭔지 알겠죠? 음자리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가사에 대한 어떤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이 콜론이 있는 데에서 보니까 어떻게 문장이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문장이 끝나고 여기에서 완전히 바뀌고, 그렇죠? 여기에 반절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반절이 나오고 까는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가사의 단위가 이제 어떻게 끊어질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악구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꽃 표시, 지금 포에를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은 이 뒷부분에서는 합창 나올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겠네. PS 나오는 부분에서 독창자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서 합창으로 나오는 부분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것 말고도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부호 표기 같은 것들이 또 여기에서 심화돼서 나오는 거, 테누토와 같은 형태처럼 음을 길게 눌려주는, 그 다음에 음을 길게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강세 표기라든지 이런 어떤 부호 표기들까지도 이미 기출 악보에서 언급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호 표기 가서 공부하는 거 놓치지 말고 하시면 되겠고요. A 부분과 B 부분의 양식상의 차이를, 양식을 물어보고 있죠. 스타일, 그죠? 양식, 스타일, 그죠? 가사를 붙이는 스타일, 뭐 이런 방법이 어떻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이를 가사 붙이기 방식의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써라. 가사 붙이기 측면에서 어떤 스타일로 쓴 건지를 서술해라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사 붙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선율 양식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세 가지 실러빅, 네오마틱, 살모딕, 네오마틱, 살모딕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가지로 크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하고 B는 어떻습니까? A 앞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슬라빅 혹은 네오마틱. 사실 답을 뭘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가장 1순위는 슬라빅이에요. 네오마틱이라 한다고 해서 사실 크게 뭐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의 입당송은 가사를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음절적으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네오마틱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어때요? 하나의 선율에 한 음절의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슬라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PS가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살모딕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선율 양식, 그 가사 붙이는 방식, 이거 선율 이꼴 선율 양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나왔어요. 자, 선율 양식이 나오면 우리 초기 기독교 사회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313년에 공인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가사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사를 붙이는 방식에 아까 지금 우리가 봤던 살모딕, 네오마틱, 메리스마틱, 살모딕 형 같은 형태들이 있을 수 있고, 부르는 방식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뭐가 나왔어요? 부르는 방식에서 응답하는 거, 그죠? 교창하는 거, 그 다음에 직창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연주하는 방식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초기 기독교 부분 같은 고유문을 가지고 했던 시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응창식의 어떤 형태들이 꽤 많이 언급이 되죠. 답은 뭐 어느 정도 예측이 돼. 뭐가 나올지.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평창법으로 노래되는 비보음의 낭송음. 이건 뭐 이 정도를 부르는 거는 별로 이제 어렵지 않겠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가 지금 C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선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보다 한 칸 더 위에 있는 거가 더 낭송, 같은 음으로 여러 번 나오는 음이죠. 그래서 이 낭송음은 뭐다? 레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딱 어려운 거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입당송의 기능을, 자, 인트로에서의 기능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미사 전례적 측면에서 입당송은 사자가 미사를 주재하는 교회가 행렬하는 동안에 불러진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사 음악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인트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의 노래들이 있잖아요. 악장들이 있잖아요. 그 악장들이 돼서 도대체 어디에서 하는 부분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할 것이 아니라 크게 먼저 큰 구조부터 봐야 돼. 어떤 구조? 아까 미사회에서 이게 계시식에서 나온 거야? 아니면 말씀 전례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 내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뉴스데이 어디서 나오게? 그렇지. 갑자기 당황스럽지. 자, 그래도 어디서 나오게? 그렇지. 말씀 전례 거기까지 하고 성찬 전례로 넘어가거든.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게 버뜩 생각나면 좋아. 우리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했어? 뭐부터 기준을 잡겠어? 아, 어디 앞까지는 말씀 전례일 거고 어디 이후부터는 성찬 전례가 해당되는 부분일 거야 라고 하지만은 우리 초수분들 이런 거 있죠. 내가 중요한 게 아직 확실히 뭐가 뭔지 모르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단 그냥 다 외워. 그치? 미사 순서 다 외우고 있으면은, 그래 봐. 그래서, 맞아. 여기였어. 이렇게 찾게 되잖아. 공부 방법이.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일단은 외워라는 거가 그거야. 답은 그거야. 무식하게, 지금 내가 이 시뮬레이션 응용력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일단 외워. 외워야지 응용이 되고 말고를 결정을 할 테니까 일단은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능에 대한 거, 미사 악장들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미사의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왜 종묘제례학 같은 데에서도 여기에서는 숫자는 올리는 부분이다. 뭐 홍간이 뭐 하는 부분이다. 어떤 그 악장 부분마다 뭐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부분이다. 말씀을 전례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다. 성찬하는 부분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지어서 그래야지 미사 순서 버리고 싶었는데 미사 순서 알아야겠구나. 내가 그랬죠. 공부는 정말 잡지식까지 누가 더 정확하게 아느냐에서 결정이 난다고. 근데 그 잡지식을 떠돌이 잡지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머리는 폭탄이 될 거고 그걸 어떤 관점으로 어떤 중액을 두고 붙이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이거 왜 보여줬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오는, 자, 지금 시편, 요거예요. 지금 이 인트로이드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입당송 부분이었고, PS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끝났고, 글로리 패트리, 이건 뭐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소형강소 부분. 그죠? 소형강소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나왔었지? 왜? 이 끝을 많이 변형을 하려고 애를 썼다 했지, 작곡가들이. 왜? 이 앞으로 가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종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종지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까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여러분들 또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라고. 뭐 이거 왜 붙여준 것 같아? 이거 왜 붙여준 것 같아? 이거 가사 이거 분할되는 거. 여기 보니까 이거 태어나고가 어디서 끝나겠어? 분명 여기서 끝날 거야. 태어나고. 그치? 가서 연습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약간씩요, 그 그리고리안 성가들이 완전히 그 어떤 해석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 좀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요. 그 선율 나누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물어봤었잖아요. 그 아뉴스데이 어디서 할까요? 라고 하는 거, 그죠? 성찬 전례에서 하는 거죠. 크레드 어디서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그냥 애워. 그냥 애워. 그리고 입당수 아까 슬라빅, 네오마틱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책들에서는 슬라빅을 많이 쓰고. 자, 그러면 대형광석이라고 이것도요, 사실 슬라빅도 많아요. 슬라빅이 왜냐면 가사가 많다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그레주알레는 가장 긴 멜리스마야. 멜리스마틱. 그죠? 그 다음에 알렐루야 트랙투스. 알렐루야 같은 경우, 트랙투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온 세쿠엔치아가 올 때, 세쿠엔치아 중에서 어때요? 디사이레. 디사이드가 여기에 올 수 있겠지. 왜냐면 진혼민사 같은 거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따라오는 거. 왜냐면 디사이드가 세퀀치아의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봉헌성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아뉴스데이 네오마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쌍투스. 베네딕투스. 아뉴스데이, 아스뉴스데이. 이들의 특징은 뭘까? 가사 반복 많고 네오마틱형의 대표적인 것들이야. 자, 여기서 가장 긴 멜리스마는 뭐야? 아까 칭게송, 요거. 가장 긴 멜리스마야. 자, 우리 지금 선율에 대한 선율 양식 물어보고 있었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은 각각의 선율 양식들이 어떻더라라는 거를, 물론 악보를 보고 분석하라고 할 거야. 그렇지만 대략적인 답을 알고 분석하면 훨씬 더 자신감이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성경봉도 다음에 사도서관 다음에 이걸 외울 거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선율 양식에 대한 거를 인트로에서 물어봤으니까, 다른 악장에서 나오는 선율 양식은 어떻더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가 더 우선순위지 않을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테미사 에스트 페이시 혹은 주를 찬미하라. 그래서 베네디카무스 도미노가 나올 수도 있겠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한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가 뭐였어요? 트루프스부터 해가지고 입당소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성가의 확장을 본다고 했었지만은 수평적 확장에서 갑자기 어떻게 미사까지 지금 정리가 된 거야. 되셨나요? 자, 이제 또 다른 수평적 확장 두 번째 뭘까? 세쿠엔치아가 지금 들어간 거죠. 자, 세쿠엔치아. 자, 지금 부활절을 좋아했나 봐. 다음 악곡은 부활절 대축에 왜 그래? 성가 확장이란 거 화려하게 보이는 행사에서 쓰였기 때문에 부활절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미사성가의 파스카 희생을 찬미하라 비트맨 파스칼리 라우데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악곡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 그래서 세쿠엔치아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일선법으로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끝이 나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끝이 나는 부분 뭘로 끝났어요? 해볼까? 계산해볼까? 뭘로 끝나요? 네로 끝나죠? 자, 이거는 따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비트미 파스칼리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셨을 거야. 그죠? 한번 정리 먼저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미 파스칼의 부속가라고 하는 거 어떻게 탄생했느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가사가 없는 멜리스마 성가를 처음에 성가를 잘 기억하려고 여기에다 툴포스 기법 썼죠. 어떻게 실라빅하게 가사를 붙였다. 툴포스 기법을 활용했다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그 기능은 어떻게? 알렐루야 세쿠엔치아가 뭐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죠? 따라 나오는 거. 항상 알렐루야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것이 독립적으로 이제 나와서 성가곡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외웠던 거에서 가사의 반복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 자, 가사의 반복 처음과 끝부분을 제외하고 선율형들이 반복됐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악보에서는 이런 악보를 봤었어. 2절, 3절, 그 다음에 4절, 6절이 같은 가사, 5절, 7절이 같은 선율이죠. 같은 선율. 이렇게 해서 선율형이 어떻게 A, B, B, C, C, D, D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형식으로, 선율 형식으로 보았었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까? 지금 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끊으려면 어떻게 끊나? 나 같으면 이거를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끊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행으로 구성돼 있다? 8행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 8개의 줄이 나올 거야. 그죠? 8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서 선율을 한번 여기에 큰 단락이 나오는 첫 번째 A 선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율, 두 번째 레, 파, 솔. 자, 내가 그냥 읽을게요. 만약에 높은 음절표를 했을 때 나다다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레, 파, 솔, 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데 시레미 나오는 부분. 시레미 나오는 부분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었죠. 잠깐만요. 지우고 갈게요. 헷갈리니까. 선율형이라는 거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때?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는 모습 찾으셨어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더라.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선율. 그래서 A, B, B, C, C 이렇게 반복된다. 반복되고 가사가 어때요? 하나의 선율의 2절, 3절 마치 유절 형태의 모체를 보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마치 자 반복이 되고 선율이 반복되고 유절 형체의 모체와 같은 특징은 뭐하고 닮았냐면 세속 음악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특징들이야. 그래서 비트비 파스칼리는 종교 음악, 교회 음악인데 세속 음악이라는 게 그냥 뚝 나오지는 않았겠지. 이거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거에 비트비 파스칼리의 그 시사점 이라면 하면 종교곡이지만은 세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속적인 음악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비트비 파스칼리는 어디에 다음에 지금 세퀀스는 어디 다음에 나온댔어요? 알렐루야. 알렐루야는 고유문이야, 통상문이야? 고유문이죠? 이가 톡 빨리빨리 나와야 돼. 알렐루야의 다음에 나오는 거였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고유문이냐 통상 미사의 종류를 갖다 물어보고 있네. 맞아요? 고유문이냐 통상문이냐라고 하는 거. 절기마다 바뀌는 게 뭐야? 고유문이죠. 고유문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절기에 대한 거 알아야겠지. 절기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크리스마스 아니면 부활절. 남아있는 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부활절 음악 행사에서 쓰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미사 통상문이냐 고유문이냐 틀렸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총 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릴레 발라드 이런 세속 음악들 나오는 데서도 거의 다 어떻게 8행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야. 그거 이따 연결해서 보자고요. 8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것도 8행으로 구성돼. 이것도 약간 어때? 세속적인 거하고 관련성을 띌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선법 아니죠? 뭐예요? 레로 1선법이겠지. 그 다음에 지우고 할게. 트렌트 공예에서 자 역사 이야기가 나왔네. 역사 이야기. 트렌트 공예에서 전래기억으로 공식적인 전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자, 몇 세기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공식적인 전래에서 사라지게 됐나? 아니죠. 사라진 거는 뭐야? 트로프스가 모두 사라졌고 얘네는 4개가 남았다. 그리고 18세기에 추가가 돼요. 총 5곡이 남더라. 집에 가서 베니 상투스 스피리투스 라우다시온 디에스 아이레 비트미 파스칼리 라우데스 스타바트 마르테까지 해서 5가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비트미 파스칼리로 낼 가능성은 없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냥 악보 자체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선율적 특징, 반복되는 A, B, B, C, C, G의 형식을 보고 음절적으로 나오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지를 보고 이게 비트비 파스칼의 노래가 아니더라도 내가 물어보는 거에 라우다시온을 물어볼 수도 있고 베니상투스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거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중요해? 입으로 말해봐. 제발. 제발 입으로 말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6세기에 공시적 전례 사라지겠다 했다가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역사적 관점에 대한 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선율의 소재는 알렐루야와 관련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며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옳은 거 골랐는데 정답 지금 4번 알렐루야 관련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며 독립된 악보 계약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문제들이 약간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형식은 A, B, B, C, C, C 이렇게 나오더라. 뭐 소문자로 나온 데도 있어요. 책들에서 A, B, B, C, C 여기서는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이 반복이라는 요소를 보는 거니까 선생님 책에서 소문자로 나오는데요. 그래가지고 당하지 마실 것. 자, 그 다음에 첨가를 의미하는 트로푸스의 일종으로 첨가를 의미하는 트로푸스 맞아요? 그죠? 트로푸스 기법을 썼어. 자, 그러니까 트로푸스라고 하는 장르 말고도 트로푸스 기법을 쓰는 거를 물어봤네. 맞아요? 자, 그러면 나 퀴즈. 수직적 확장에서 트로푸스 기법을 쓴 거는 뭘까요? 그렇지. 왜? 클라우즈의 가사를 붙였잖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물어보죠. 이게 지금 응용력이라는 연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종의 발전한 것이 같은 방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래극까지 지금 맞죠? 근데 지금 느닷없이 뭐가 붙었어? 콘두투스는 성가고처는요? 상관이 없이 창작되는 음악이었었죠. 그래서 이거가 지금 잘못됐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뭐 나오겠다? 콘두투스 나오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수평적인 확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오늘 다 볼 수 있을까? 큰일 났네. 나는 근데 오늘 끝나고 갈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어쩔 수 없다. 이게. 나도 오늘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수업 준비를 오랫동안 하면은 수업이 늘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수업 준비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뒤에 가서 할 말이 더 많네? 2부만 끊었다가 7시 정각에 다시 시작할게요.